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총 5차시 동안 한국사 수업을 진행하고 또 주제별로 해당하는 5가지 종류의 부가트를 함께 만들어 볼 강사 강보민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받으신 그 활동지를 먼저 준비를 해 주시고요. 그 워크북에 보시면 이제 총 훑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총 5가지 주제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창조 한국사. 그래서 오늘 수업할 내용인데요. 우리 조상들의 창의성과 과학 정신이 담겨 있는 문화재를 중심으로 한국사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인물 한국사. 그래서 우리 선조들 중에서 나라를 세운 대표적인 인물들을 중심으로 해서 현재 대통령까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거고요. 세 번째는 전쟁 한국사. 우리 땅 위에서 일어났던 전쟁의 역사를 시대 순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영토 한국사. 우리나라 땅의 변화된 모양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영토 한국사 수업이 네 번째 시간입니다. 마지막 유물 유적 한국사는 이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유물과 유적을 중심으로 해서 한국의 역사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첫 번째 시간 창조 한국사인데요. 워크북 먼저 준비해 주신 후에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학생들이랑 같이 수업을 진행하면 보통 문제는 우리 친구들이 읽어주는데 오늘은 온라인 수업이니까 문제 제가 다 읽고 설명을 진행을 할 건데요. 아무래도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는 수업이다 보니 집중력이 떨어질 수도 있고 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이제 우리 친구들께서 신청을 한 수업이니까 조금만 집중력을 발휘하셔서 우리 조상들의 귀한 과학 정신과 창의성을 배워보는, 우리 가슴에 품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1번 보시면 토기는 흙으로 빚은 다음 불에 구워 만든 그릇으로 음식을 저장하거나 요리할 때 쓰였습니다. 신석기 시대에는 토기에 무늬를 넣었지만 청동기 시대에는 토기에 무늬를 넣지 않았습니다. 다음 그림은 무엇일까요? 자, 1번 문제는 쉽죠. 자, 기역은 빗살무늬 토기고 니은은 민무늬 토기입니다. 자, 이 처음에 발명품으로 제가 토기 두 종류를 넣어 놓은 이유가 있겠죠. 먼저 모양 자체가 이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모양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전에는 이런 그릇들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최초의 발명품으로 넣어 놨는데 이 구우면 단단해진다는 화학 변화를 인식한 발명품이기 때문에 과학 정신도 이 문화재 안에 들어 있을 뿐더러 실제로 이 토기를 가지고 이제 보관도 하고 또 요리도 하고 또 이동할 때 이동하는 도구로도 사용하고 여러 가지 쓰임새의 변화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빗살무늬 토기하고 오른쪽에 있는 민무늬 토기를 최초의 발명품으로 제가 넣어 놨는데 이 전에를 그 의미하는 시대, 이 시대 이전의 시대에 우리 중학생들이니까 잘 알고 계시죠? 선사 시대 중에서 구석기 시대를 대표하는 발명품은 그럼 없었을까요? 자, 초등학생들이 대답을 아주 잘하니까 우리 친구들은 더 잘할 수 있겠죠? 자, 구석기 시대를 대표하는 대표적인 발명품은 주먹도끼. 잘 알고 계시죠? 뗀석기 그 유물들인데 이 주먹도끼를 제가 여기다가 넣지 않은 이유는 이제 이 빗살무늬 토기하고 민무늬 토기하고 이 이전에도 발명품이 먼저 있었다는 거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제가 일부러 문제에서 누락을 시켰는데 우리 친구들도 수업을 진행하면서 선사시대부터 근현대까지니까 창의성, 과학성을 담은 문화재가 엄청 많겠죠. 그래서 제가 넣어놓지 않은 것들이 굉장히 훨씬 더 많겠죠. 그래서 어떤 것들이 우리 조상들의 창의성을 품고 있는지를 중간중간 내가 읽었던 역사책 중에는 아니면 내가 박물관에 가서 보았던 문화재 중에는 이런 물건들도 여기 들어가면 좋겠다. 이 시대에 해당한다. 라는 것들을 중간중간 떠올리면서 함께 수업에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 청동기는 구리에 주석이나 납, 아연 같은 금속을 섞어서 도가니에 넣고 센 불로 녹인 다음 청동물을 거푸집에 붓고 식은 다음 거푸집에서 꺼내 다듬어서 만듭니다. 다음 그림은 무엇일까요? 자, 왼쪽에 있는 거는
청동검이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게 바로 거푸집인데, 우리 친구들이 거푸집을 예전에는 설명할 때 굉장히 힘들었었는데, 요즘은 이제 사시사철 붕어빵이 나오기 때문에 설명하기가 아주 편해졌어요. 자, 오른쪽에 있는 틀에다가 끓여서 물을 붓고, 청동물을 붓고, 다시 두 개를 맞붙여서 식히면 이 왼쪽에 있는 것과 같은 이런 칼 모양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푸집과 왼쪽에 있는 거는 거푸집 안에서 완성이 된 다듬어진 칼인데, 이제 오른쪽에 니은에 보시면 거푸집의 종류가 위쪽 오른쪽에 보시면 좀 구부러진 모양의 거푸집도 있고, 밑쪽에 보면은 뭔가 좀 형태를 알 수 없는 그런 거푸집도 존재를 하는데, 위쪽에 있는 거는 생긴 거를 봤을 때 어떤 모양의 거푸집일까요? 잘 보시면 답이 보이시는데, 낚시 바늘입니다. 낚시 바늘도 이렇게 생긴 거푸집에 넣어서 만들었고요. 밑에 있는 거는 청동 거울이라고 불리는 유물을 만들었던 거푸집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예전부터 이렇게 거푸집 안에다가 물건을 쇳물을 끓여서 여기다 넣어서 만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제 우리가 이 물고기를 여러분들이 잡은 경험이 있다면, 이 직선으로 된 바늘과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거푸집에서 보이는 것처럼 U자 모양으로 생겨 있는 그 낚시 바늘로 했을 때 어느 물고기가 조금 더, 어느 바늘이 물고기를 더 많이 잡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조상들이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낚시 바늘을 보면 위쪽으로 구부러져 있는 두 개의 바늘 말고 왼쪽에 있는 바늘을 한번 보세요. 그러면 끝부분이 한 번 더 구부러져 있죠. 그러니까 한 번 구부렸을 때가 더 잘 잡히는데, 그래도 한 번을 더 구부린다면 조금 더 힘이 센 물고기들을 잡을 수 있다는 과학적인 원리를 이미 갖고 있었다는 거죠, 머릿속에.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청동기 시대에 창의성, 과학성을 담은 문화재를 여기다 넣어본 거고요. 그 다음에 3번 넘어가시면, 철은 주로 농기구와 무기를 만드는 데 사용되었고, 사람들의 생활 모습도 변하여 여러 나라가 생겨났습니다. 사만의 소도라는 곳에는 나무를 세우고 방울과 북을 매달아 신성한 지역임을 표시했습니다. 다음 그림은 무엇일까요? 자, 기역은 철기, 니은은 솥대죠. 자, 철기하고 솥대인데, 이제 보시면 앞에 문제에서 2번에도 칼이 있었고, 그 다음에 3번의 기역에도 똑같이 칼이 있습니다. 보면 칼이라는 것, 검이라는 이 물건들은 대표적으로 하는 기능이 무엇인가를 자르거나 아니면 찌르거나 베거나 이런 용도로 쓰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쓰임새가 똑같은데, 기능이 똑같고 심지어 모양도 크게 다르지 않은데, 다르지 않은 쓰임새의 물건을 다시 만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거기 발명품이라고 넣어놨잖아요. 그러면 그 이유가 있겠죠. 가장 간단하게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가 있는 물건을 다시 만드는 이유는 두 가지겠죠, 크게. 첫 번째는 불편해서, 이전에 썼던 것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고치는 거죠. 그리고 기존에 있지만 뭔가 새로운 필요성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만드는데, 대표적으로 크게 두 가지 이유, 필요하거나 아니면 불편하거나. 그러면은 2번에서 청동검에 비해서 3번에 있는 기억에 있는 이 철기 도구들은 어떤 좋은 점이 있을까요? 제일 큰 장점은 바로 단일 금속이라는 거죠. 청동기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는 것처럼 굴이나 주석이나 아연 이런 것들을 일정한 비율로 섞어서 보글보글 끓인 다음에 식혀서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철기라는 거는 철이라는 하나의 금속만 이용해서 만들기 때문에 누구라도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청동검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지배자 계급에서만 사용을 했다면, 철기는
단일금속이라 만들기도 쉽고, 그리고 더 큰 장점은 아주 단단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재료로 철을 사용해서 목이나 농기구나 이런 것들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더 날카롭고 더 단단하고 더 쉽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놀라운 발명품에 해당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거는 소대, 신성한 지역의 이제 여기부터는 신성한 지역이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 소도라고 불리는 지역에 세워놨던 대표적인 물건인데, 이 장승으로도 지금 현재까지 우리 문화에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상들이 예전에 이런 물건들을 세워서 뭔가 하늘에 비는 신성한 구역이라는 표시도 하고, 그 다음에 위에 새 모양을 조각을 해놓은 이유가 있겠죠. 땅 위에 있는 사람들의 뜻을 하늘에 전달해 달라는 사자 역할을 하는 그런 새의 상징물 조각도 넣어 놨는데, 우리 조상들이 과학 정신이 좀 떨어지거나 아니면 미신에 대한 믿음이 강하거나 그래서 만들었다는 측면보다는 지금 현대에도 똑같은데요. 사람이 살면서 어렵고 힘들고 이런 일들은 어느 시대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물건들을 마음에 지니고 있을 때 뭔가 편안해지는 물건, 왠지 나를 보호해 줄 것 같은 그런 물건들, 그런 거 지니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실제로 나를 보호해 주거나 아니면 나를 지켜주거나 불행한 일로부터 나를 일어나지 않도록 막아주거나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런 것과 동일한 원리로 우리 선조들도 그게 꼭 나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해서 확신을 가져서 갖고 있다기보다는 그런 마음인 거죠. 그래서 예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이 우리 인간들로 하여금 이런 상징적인 물건을 만들게 하는 그런 역사를 공통적으로 갖고 있었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소대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4번 볼게요. 고구려와 백제에서는 무덤 안에 돌로 된 방을 만든 다음 그 안에 관과 유물을 놓아두었습니다. 하지만 신라에서는 나무판으로 상자를 만들고 그 안에 관과 유물들을 넣고 그 위에 돌을 쌓은 뒤 다시 흙을 덮었습니다. 다음 그림은 각각 어느 나라의 무덤 형식일까요? 자, 기억은 고구려와 백제의 무덤 양식입니다. 니은은 신라의 무덤 양식입니다. 그래서 기억 보시면 제가 거기다가 돌방이라고 써놓고 화살표로 벽화라고 해놨습니다. 잘 보이시죠? 실제로 우리가 생활하는 방이랑 비슷한 구조로 무덤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흔히 머릿속에서 무덤 했을 때 가장 많이 떠올리는 거는 오른쪽 신라시대의 무덤처럼 시체를 넣은 관을 넣고 거기 이제 널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관을 넣은 다음에 그 위에 흙을 덮어서 사람이 이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왼쪽에 있는 무덤과 비교했을 때 출토되는 유물도 다르겠죠. 그래서 왼쪽에는 이제 고구려나 백제 같은 경우에는 무덤 안에다가 생긴 공간, 그 안에 그림을 그려서 고분 벽화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무덤을 이렇게 만들었다는 걸 알 수 있고, 또 그 안에 그려진 그림들이 시대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는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살았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주성들이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도 생각했구나. 살아있을 때처럼 그렇게 풍요롭고 부자로 넉넉하게 지배력을 가지고 살고 싶어 했구나라는 것들을 무덤의 그림들을 통해서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자, 5번. 환도대도란 손잡이 끝이 고리 모양으로 되어 있는 큰 칼이라는 뜻입니다. 고리 안에는 용이나 봉황 등 신성한 동물 등으로 장식되어 주인의 신분이 높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그림은 어느 나라의 환도대도일까요? 자, 기역은 백제의 환도대도, 니은은 신라의 환도대도인데요. 우리 친구들이 이제 중학교 올라가서 제일 크게 느끼는 교과서 안에 사용되어 있는 용어들의 변화를 느꼈을 때 가장 큰 차이점은 말이 조금 어려워졌다는 걸 거예요. 어려워졌다고 느끼는 이유는 순우리말인 고유어의 표현보다는 한자어의 표현이 훨씬 더 많기 때문인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초등학생들은 한자는 우리나라 말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자는 당연히 우리말이 아니죠. 한자는. 하지만 한자어는 우리말의 일부입니다. 잘 아시죠? 국어 시간에 이미 초등학교 때도 배우고 중학교 때도 이제 배우시니까 잘 아실 텐데, 우리말은 순우리말과 고유어인 순우리말과 그 다음에 한자에서 비롯된 한자어와 외국에서 들어온 외래어와 이렇게 세 가지를 묶어서 우리말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말이 세종대왕님께서 한글을 만드시고 1446년에 써라 하고 했을 때부터 다 썼어도 역사가 어떤가요? 1446년부터 다 쓰지도 않았지만, 만약에 그때부터 모든 사람들이 순 한글을 우리말 훈민정음을 썼다고 가정을 해도 지금이 2020년이니까 역사가 그렇게 길지 않아요. 600년 정도밖에 안 되는 시간인데, 사실 그 사이에도 한글을 많이 쓰지 않았기 때문에 여성들이라든지 일부 그 사람들만 중심으로 한글을 사용을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에서 한자어의 비중이 엄청나게 큽니다. 그래서 한자어를 모른다면 우리 교과서에 표현되어 있는 그 말들이 거의 한 절반 이상이, 절반도 훨씬 더 넘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든 말들을 배우기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학생이 돼서 바쁘겠지만 틈틈이 한자 공부를 많이 해두시면 고등학교에 올라가면 한자어 표현이 훨씬 더 많아집니다. 그 이유를 제가 5번 문제를 통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보면 환도대도란 하고 바로 문제가 들어가서 밑에 환도대도란 환도대도 안에 용이나 봉황 등 이렇게 바로 시작할 수 있는데, 제가 거기다가 환도대도란 손잡이 끝이 고리 모양으로 되어 있는 큰 칼이라고 환도대도의 의미를 설명을 적어 놓았잖아요. 그게 바로 한자어라는 그 우리 말의 일부분이 이루고 있는 한자어의 특징인데, 손잡이 끝이 고리 모양으로 되어 있고 큰 칼, 이렇게 길게 표현할 수 있는 말을 환도대도라는 네 글자로 줄여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자는 뜻글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자어를 많이 알고 있으면 이렇게 어려운 용어가 나왔을 때 뜻을 이루어 짐작해서 이 말은 이런 뜻이겠구나라고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방학 동안에 이제 좀 있으면 방학도 다가오잖아요. 방학 동안에 한자 공부를 많이 해두시면 나중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 어떤 뜻인지 너무나 체감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 올라가서 힘들어지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부지런히 한자 공부 해두셔야 되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압축적인 특징을 갖고 있는 한자어의 그 용어 환도, 대도,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봉황이라든가 또 새라든가, 아니면 봉황은 이제 상상의 새니까 또 귀한 새라든가 이런 물건들을 안에 새겨 넣었습니다. 그거는 내가 이 칼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야. 어떤 상징적인, 내가 높은 사람이야. 이런 상징적인 의미를 담은 의미로 그 안에다가 이런 물건들을 새겨서 넣었습니다. 다음에 6번 볼게요. 불국사에는 단단한 화강암으로 섬세하게 표현된 석가탑과 다보탑이 있습니다. 석가탑은 소박하고 검소하며 무영탑이라는 별명이 있고, 다보탑은 아시아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생김새입니다. 다음 그림은 무엇일까요? 자, 이 문제 너무 쉬운 문제죠. 자, 기역은 석가탑이고 니은은 다보탑입니다. 자, 석가탑 같은 경우에는 명칭이 불국사 3층 석탑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다보탑이잖아요. 자, 우리가 문화재 명칭을 붙일 때도 어떤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붙이는데, 이제 왼쪽에 있는 석가탑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부처님이라고 표현할 때 부처님의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석가열애라는 부처는 부처님의 말씀을 사람들 앞에서 알려주는, 가르쳐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부처라고 한다면, 오른쪽에 그 다보탑을 상징하는 다보열애는 이제 석가열애가 뭔가 설법을 사람들 앞에서 얘기를 하면 그 옆에서 맞아요 맞아요 이렇게 맞장구를 쳐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부처의 종류입니다. 그러니까 석가열애하고 다보열애는
세트 개념인 거죠. 그런데 다보열의 의미를 살려서 다보탑은 그대로 다보탑이라고 했는데 석가탑은 불국사 3층 석탑이라고 명칭을 좀 다르게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이런 공부를 하면서도 그냥 무의식적으로 아니면 수동적으로 아 그렇구나 하고 받아들이기보다는 이것의 원래 의미를 살린다면 이 이름보다는 그냥 원래 석가탑 우리가 부르듯이 그렇게 명칭을 정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꼭 그렇게 해야 된다는 의미라기보다는 그런 고민을 하면서 공부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재미있고 그리고 의미 있게 공부를 진행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7번 볼게요. 자, 7번. 발해는 고구려 유민들이 중심이 되어 세운 나라입니다. 그래서 성을 쌓는 법, 무덤 양식, 족구들 등 고구려 문화의 많은 부분을 이어받았습니다. 다음 그림도 고구려의 영향을 받은 것인데 무엇일까요? 우리가 수업을 진행하면서 제가 이제 특강을 나갔을 때 기억에 있는 그림을 보여주고 이게 뭘까요? 라고 물어보면 역사 공부를 많이 한 친구들은 단번에 이름을 말합니다. 그런데 역사책을 많이 읽지 않았거나 역사에 관심이 없는 친구들은 거울이라고 말하는 친구들이 아주 많고요. 그리고 또 떡살이라고 대답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왼쪽에 있는 그 기억, 이거는 수막세죠. 그리고 니은은 그릇이죠. 그런데 왼쪽에 있는 이 수막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요 화면 설명이 끝난 다음에 사이에 화면을 넣어서 수막새를 보여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수막새의 모습을 보면서 아 원래는 이렇게 생긴 모양이구나. 그런데 이게 시대가 지나면서 다 떨어져 나가서 이렇게 남아 있어서 요 모양이 됐구나 라는 걸 이제 이해하시면 되는데, 실제로 우리가 기와를 만들 때 보통 기와가 요거보다는 조금 더 큰 크기로 되어 있는데, 보시면 우리 조상님들께서 물건에도 암컷과 수컷의 개념을 적용을 하셨어요. 그래서 기와도 암수가 있는데, 자 보면 이렇게 생긴 기와가 있죠. 그리고 또 이렇게 생긴 기와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래로 이렇게 오목하게 생긴 기와랑 위로 이렇게 볼록하게 생긴 기와랑 어떤 것이 암, 여성에 해당하는, 그리고 어떤 것이 수, 남성에 해당하는 기와일까요? 우리 친구들이랑 실제로 오프라인에서 수업을 하면 손들어보고 막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생긴 기와, 위로 볼록한 이렇게 생긴 기와를 수컷, 수키와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아래로 오목하게 생긴 기와, 이거를 암키와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제 설명을 듣는 친구분들 중에서는 암키와 수키와 용어가 조금 낯설다라고 느끼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예전에 우리 세종대왕님께서 한글을 집현전 학자들과 만들 때 암컷, 수컷에는 히읗 소리를 담아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것들이 혼자 있을 때는 암수가 되지만 다른 말이랑 결합해서 사용될 때는 발음이 거세지는 현상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한 마리만 있을 때는 우리가 닭이라고 부르지만 여자, 남자의 개념으로 암수가 연결될 때는 어떻게 부르나요? 암탉, 수탉. 이제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암수가 결합이 될 때는 발음이 거세지기 때문에 한 장씩 있을 때는 기와라고 하지만 암수가 결합이 될 때는 암키와 수키와 이렇게 발음하셔야 된다는 것도 기억해 두세요. 우리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좀 틀린 것 같고 잘못 말하는 것 같지만 암탉, 수탉이 익숙한 것처럼 자꾸 사용하면 또 어색하지 않기 때문에 늘상 입에 붙도록 자주 사용하는 게 중요하겠죠. 자 그러면 기억이 그 수막새인데 보시면 수퀴아 같은 경우에 이제 이렇게 해서 지붕을 위에서부터 이렇게 쭉쭉 이렇게 생긴 거를 밑에다 또 대고 또 대고 또 대고 계속 포개서 쓰는데, 그럼 제일 마지막 기와 같은 경우는 여기가 이렇게 뚫려 있잖아요. 뚫려 있기 때문에 이 안에가 보이면 예쁘지 않으니까 대부분의 한옥집은 여기를 하얀색 흙으로 막아서 이 안이 보이지 않게 그렇게 꾸며져 있습니다. 그런데 궁궐이라든지 아니면 공공 건물이라든지 이런 기관에서는 이렇게 흙으로 막아서 쓰기보다는 아예 기와 자체를 막아서, 그러니까 여기에 뚫려 있지 않게 막아서, 그리고 빗물이 새 나가도록
이렇게 막지 않고 이렇게 만들어서 모양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요 설명이 끝나면 다음 화면에 수막새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양을 보여드릴 건데, 수퀴와 끝에 수퀴화가 있으면 수퀴와 끝에다가 이렇게 막아서 썼다 그래서 수막새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 우리 똘똘한 친구들은 눈치를 챘겠죠. 자, 이렇게 그러면 수막새만 있겠어요? 암퀴와 끝에도 요 끝에다가 기와를 좀 덧대서 멋을 내면서 그렇게 예쁘게 만드는데, 그것도 이름이 있겠죠. 암막새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수막새하고 암막새는 기와의 가장 마지막 끝부분을 채우는 기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니은은 그릇이잖아요. 그래서 발해하고 고구려를 대표하는 그릇인데, 제가 이 발해하고 고구려를 같이 묶어 놓은 이유가 있겠죠. 우리 조상들이 살던 광활한 대륙, 고구려 땅에 원래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어디로 다 나라가 없어졌다고 그래서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땅을 그대로 터전을 이어받아서 살았던 발해 사람들이 고구려 우리 조상들의 어떤 정신이라든지 문화를 그대로 이어받아서 비슷한 특징을 보인다. 그런 거를 의미하는 의미로 제가 두 나라를 묶어서 문제를 만들어 봤고요. 8번 고려 청자의 푸른빛은 비색이라고 하는데, 중국 청자와는 달리 상감 기술을 이용해 독창적인 방법으로 도자기에 무늬를 넣었습니다. 청자는 그릇, 찻잔, 술병과 술잔, 벼루, 향로 등 다양했는데, 다음 그림은 무엇일까요? 자, 왼쪽 기억은 기와죠. 방금 전에 제가 7번 문제에서 설명했던 수키와와 암키와,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장식이 됐던 수막새와 암막새를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거는 기와고 오른쪽에 있는 거는 청자 색곤 무늬 의자라고 부르는 고려시대 그 유물인데요. 제가 이 8번에 고려 청자를 넣어 놓은 이유는 우리 조상들이 정말 지금도 복원할 수 없다는 이 놀라운 비색을 만들어서 청자를 사용했기 때문에도 그 중요한 의미가 있겠지만, 제가 여러 가지 창조적인 물건 중에서 우리 조상들의 창의성을 정말 대표적으로 하나 꼽으라고 하면 바로 이 청자인데, 문제에도 제가 넣어놨잖아요. 청자, 보통 청자 그러면 제일 많이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핫 끓여진 청자 도자기잖아요. 그래서 제일 많이 그 도자기가 만들어지기는 했는데, 이제 거기 설명에 제가 적어 놓은 것처럼 그릇이라든지 아니면 차를 담아 마시는 찻잔, 그리고 또 벼루나 향로, 그리고 심지어는 뭐 바둑판이라든지 아니면 장구, 청자 박물관에 가보시면 청자로 만든 장구도 있어요. 그리고 연적, 붓글씨 쓸 때 물 담아서 사용하는 연적도 청자로 만들어서 썼고요. 또 심지어 고려시대 때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지붕을 청자로 이렇게 덮어서 굉장히 고급스러웠겠죠. 아무나 쓸 수 없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강을 가로지르는 다리 위에 옆에 떨어지지 말라고 만드는 난간도 청자로 만들어서 사용한 그런 자료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길게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창의성이라는 게 앞부분에서도 설명을 해드렸지만, 보통은 창의성 하면은 전에 없던 물건을 새롭게 만들어내는 독창성 영역만 생각하기 때문에 창의성이 있어 없어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하기 쉬운데요. 창의성 영역에는 앞에 있었던 물건에 살짝 변화를 주어서 뭔가를 더 덧붙이거나 아니면 빼거나 이렇게 해서 만드는 것, 아니면 전에 그렇게 썼던 물건을 지금은 새로운 방법으로 쓰거나, 아니면 썼던 사람이 어린아이가 썼던 물건을 어른이 쓴다거나, 아니면 반대의 경우거나, 이런 모든 것들도 전부 다 융통성에 해당하는 영역의 창의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이 청자를 만들어서 단순히 뭔가를 담는 도자기만 만든 게 아니라 실생활에도 실제로 쓸 수 있는, 그림 그릴 때 밑에다 대고 그릴 수 있는 화판 같은 것도 청자로 만들고, 그 다음에 약을 보관하는 약상자, 화장품을 담는 화장품 상자,
이런 것도 전부 다 청자로 만들어서 쓴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물건을 딱 하나의 기능으로만 사용하지 않고 여러 용도로 사용하는 이런 창의성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바로 고려 청자인 거죠. 그리고 우리가 보통 고려 청자의 이 상감 기술을 독창적이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오해할 수가 있어요. 상감 기법이 우리나라에서만 있었다. 상감 기법이 고려 청자에만 있었다. 역사 공부를 할 때 주의할 점 중에 하나는, 논술 공부한 친구들은 너무 익숙한 표현일 건데요. 일반화의 오류라고 부르는 오류가 있습니다. 내가 뭔가 하나를 알았어. 그러면 그게 모든 영역에 전부 그렇다고 적용하는 그런 오류를 말하는데요. 우리나라의 그 상감 기법이라는 거는 뭔가 하나의 그 재료에 다른 재료를 섞는데, 거기를 오목하게, 그러니까 재료의 표면을 좀 파가지고 그 안에다가 다른 색깔의 재료를 넣어서 무늬를 내는 기법을 상감 기법이라고 부르는데, 이거는 나중에 나전 칠기에서도 많이 사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유럽에서도 상감 기법 많이 사용이 됐어요. 그러니까 상감 기법 자체가 독창적이고 고려시대에 특별한 문화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상감 기법이라는 그 예술적인 표현 방법을 도자기와 결합을 시킨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상감 기법과 그 다음에 기존에 있던 도자기라는 물건과 그 두 가지를 결합해서 상감 청자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독창적이다, 창의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의성에 대한 오해도 이제 저랑 같이 수업하시면서 조금 풀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9번, 고려의 인쇄 문화가 발달하면서 세계 최초로 금속 활자를 이용한 인쇄술을 발명했습니다. 금속 활자는 새 책을 찍을 때 활자를 모아 찍으면 되기 때문에 살아있는 글자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다음 그림은 무엇일까요? 자, 기역은 복활자라고 부르죠. 그리고 니은은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불조, 직지, 심체, 요절입니다. 자, 왼쪽에 있는 복활자 같은 경우에는 위에 묘의 산자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한자를 찾아볼 수 있는 사전인 자전에는 등재되어 있지 않은 활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떤 특별한 행사를 할 때 기념주화 만들어내잖아요. 그런 것과 동일하게 실제로 사용되는 활자였다기보다는 기념 활자로 역사학자들이 보고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다음 직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정말 너무나도 오래된 가치를 갖고 있는 그런 문화재인데, 이게 안타깝게 현재 우리나라에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이 역사 공부를 할 때 주의해서 보시면 좋을 부분이 바로 이 직지인데, 그 프랑스 도서관에서 사서로 근무했던 박병선이라는 분 혹시 알고 계신가요? 자, 그분이 도서관 사서로 일하면서 이 직지의 가치를 알아보고 이 직지를 발견해내는데 큰 역할을 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외국으로 유학을 가서 우리나라 문화에 관심을 갖고 보니까 이게 정말 놀라운 가치를 갖고 있는 문화재다 라는 거는, 본인이 거기에 관심이 만약에 없었다면 그냥 난 외국에 유학 갔으니 이러면서 그냥 프랑스에서 잘 살면 되지 라고 느꼈다면 이 가치를 발견하지 못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공부를 하면서 어떤 마음을 갖고 공부를 하는지가 정말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얘기겠죠. 10번 보겠습니다. 조선에는 농사와 관련 있는 발명품이 많습니다. 역법은 달력을 만드는 방법으로 조선의 하늘을 연구하여 칠정산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세계 최초의 강우량 측정 기구인 치구기도 제작했습니다. 다음 그림은 무엇일까요? 자, 왼쪽에 있는 거는 칠정산이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거는 너무 잘 알고 계시는 유물이죠. 치구기. 자, 칠정산 같은 경우에는 그 책에 있는 한자를 보시면 7이잖아요. 7. 7개. 자, 7개인데 하늘에 떠 있는 7개의 행성을 연구한 책입니다. 대표적인 7개의 행성 무엇이 있을까요? 지구를 중심으로 했을 때 수성, 금성, 화성, 목성, 토성 이렇게 5개 하고, 그 다음 해하고 달 이렇게 해서 7개예요. 그런데 이 칠정산에서 연구했던 이 하늘의 행성의 움직임, 이거는 농사 짓는데 일단 제일 필요했기 때문에 연구를 했는데, 우리가 여기서 사용되어 있던 이 7가지의 행성의 이름은 지금도 요일로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요일의 이름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연구했던 이 달력의 문화가 지금 현재에도 우리가 사용되고 있는 용어까지 이어지고 있으니까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른쪽에 뭐 추구기는 너무 잘 아는 대표적인 유물이니까 이거는 설명을 안 하고 넘어가도 되겠죠. 자, 그 다음 11번 보겠습니다. 조선은 초기부터 지리지와 지도 등이 발전해 왔는데 후기에는 이 지도들을 비교하고 검토 수정하여 대동여지도가 만들어졌습니다. 다음 그림은 무엇일까요? 자, 기업 같은 경우에는 혼일, 강리, 역대국도 지도입니다. 그래서 지도를 보시면 지도 부분에 가운데 아주 크게 그려져 있는 지도가 중국이 있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거의 지금 우리나라 지도의 크기에 엄청나게 크게 그려져 있는 대한민국, 그때는 조선이죠. 그리고 이제 왼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왼쪽으로 가면 가장 왼쪽 끝에 그려져 있는 그림이 아프리카 대륙이에요. 그 옆에 이제 사우디아라비아도 보이죠. 근데 아프리카 대륙에 아주 커다란, 아마도 나일강을 표현한 것 같기도 하죠. 이 강이 거의 바다처럼 엄청 크게 그려져 있는 그런 지도인데, 자, 이 지도를 보시면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우리 스스로 자랑스러운 나라라고 생각했는지를 볼 수 있는 증거를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제 보면 가운데 중국 지도가 너무 크게 그려져 있어서 역시 우리나라는 중국을 높게 생각해서 중심이라고 생각해서 기분이 나쁠 수도 있는데, 오른쪽에 우리 지도를 보시면 중국이랑 비교했을 때도 굉장히 크게 그려져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그 일본이랑 비교했을 때도 엄청 크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이 크기가 아프리카 대륙보다도 더 크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조선에 이 그림을 그렸던 그 우리 조상들이 우리나라를 굉장히 큰 나라로 인식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계 지도를 만들 수 있는 실력을 갖고 있는 민족이라면 이 오른쪽에 조선 후기에 와서 대동여지도를 그리는 게 얼마나 쉬웠음을 느낄 수가 있는 거죠. 대동여지도만 본다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 모양이랑 이렇게 똑같은 지도를 그 시대에 얼마나 이렇게 정교하게 그렸는지를 감탄을 하지만, 사실 이미 조선 초기에 1402년에 만들어진 거예요. 이 지도가, 세계 지도가. 그러면 이미 15세기 초에 이렇게 세계 지도를 만들 수 있었으니 대동여지도 그리는 것쯤은 정말 농담 삼아 식은 죽 먹기구나,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제가 이것도 설명이 끝나면 화면에 넣어서 대동여지도 보관하는 그 그림도 이제 보여드릴 건데요. 실제로 이 지도는 거의 7m에 가깝기 때문에 실제로 지도라는 거는 내가 어떤 낯선 곳을 갔을 때 보려고 만든 건데 7m나 되는 걸 들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필요한 부분을 필요한 곳에 갈 때 가지고 가거나 아니면 보기 편하도록 이거를 가로로 다 잘라서 가로로 자른 지도를 쭉 붙여놓은 그림인데요. 오른쪽 대동여지도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관했는지, 그래서 제가 이제 부가트만 수업을 할 때는 우리 조상들도 이렇게 폴드북이라고 불리는 부가트 형식을 예전부터 사용했었어. 그래서 부가트가 유럽에서 넘어왔다기보다는 우리 조상들도 이미 그런 말을 쓰지 않았지, 이미 이렇게 부가트 형태의 그런 어떤 만들기를 보관하기 좋으라고 예술적으로 창의적으로 접목해서 사용하고 있었어 라고 설명을 할 때 제가 많이 쓰는 장면인데요. 여러분들도 그런 의미로 좀 쉽게, 부가트도 쉽게 접근하시고 우리 조상들의 창의성도 가깝게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12번 볼게요. 박용우는 일본에 가면서 태극기를 처음으로 조선국기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태극기는 우리나라를 상징하며 독립운동을 벌이던 사람들이 만세 시위에 사용하였습니다. 여러 모양의 변화를 거친 태극기의 이름을 써보세요. 왼쪽에 있는 태극기는 대니 태극기고 오른쪽에 있는 태극기는 남상락 자수 태극기잖아요. 자, 대니 태극기 같은 경우는 이제 고종이
고종의 외교 고문으로 있었던 데니가 본인의 임기가 끝나고 이제 자기 나라로 갈 때 고종 임금님께서 하사했던 국기인데 이 후손들이 이 태극기가 우리나라에 훨씬 더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다시 전달한 아주 의미 있는 태극기고요. 오른쪽에 있는 거는 이제 남상락이라는 분이 우리가 태극기를 들고 만세 운동을 펼쳤다. 그럼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게 유관순 열사잖아요. 근데 유관순 열사 혼자서 태극기를 흔들어서 이 민족의 억울함을 우리나라가 자주민으로서 당당하게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그 목소리를 혼자 내기는 어려웠겠죠. 많은 사람들이 거의 2달 동안 전국적으로 펼쳐진 운동이었다는 거를 기억을 해야 하는데 그럴 때 실제로 많은 분들이 참여했다는 거를 기록에 남아 있으면 알기가 너무 좋은데 왜냐면 그 사람들이 하다가 잡혔다. 그러면은 수형 기록에 있잖아요. 경찰서 기록에. 그런데 잡히지 않고 그냥 목숨을 잃고 희생되어 간 많은 우리 조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이름을 우리가 다 기억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알려지지 않은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분들의 이름을 기억하는 것만도 그분들에 대한 어떤 예의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이렇게 지금 편하게 앉아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해주신 큰 역할을 해주신 분들이니까요. 보시면 오른쪽에 있는 남상락 자수 태극기는 기억하기도 너무 좋아요. 4월 4일에 남상락이라는 분이 부인과 함께 한 땀 한 땀 바늘로 색실로 직접 술을 놔서 만든 태극기예요. 이 태극기를 들고 나가서 이제 만세 운동을 했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감옥에 체포가 됐었기 때문에 이름이 이제 남아서 우리가 기억을 할 수가 있는 분 중에 한 분인 거죠. 자, 우리가 이렇게 1번부터 12번까지 역사상 선사시대부터 근현대까지 창의성과 과학성이 담긴 문화재를 살펴봤는데 제가 1번 문제 앞에 빼놓았던 유물 기억나시나요? 바로 주먹도끼였죠. 뗀석기를 대표하는 주먹도끼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가장 마지막에 태극기까지. 근데 사실은 제가 또 여기에 중요한 창의성과 과학성이 담긴 대표적인 문화재를 한 가지 일부러 또 빼놓은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자, 그것은 바로 세종대왕님이 만든 훈민정음이죠. 훈민정음만큼 과학정신과 창의성을 대표하는 문화재도 또 없을 것 같은데요. 자, 우리가 이렇게 정말 중요한 유물인데 놓치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제별로 딱 2개씩밖에 안 했기 때문에 되게 많은 유물들이 빠져 있겠죠. 우리 친구들이 책을 읽으면서 여기에 어울리는 창의성과 과학성을 담은 문화재에 어울리는 문화재들을 하나하나 찾아보시면서 수업 한 번 더 돌아보시고 책도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그러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부가트는 보여드릴게요. 부가트는 이렇게 생긴 부가트를 만들 겁니다. 그러니까 딱 펼쳤을 때 안에 있는 이렇게 건공감리 태극 사괴가 나오면서 팝업이 된 이 부가트를 만들 건데요. 자, 부가트 재료 준비하셔서 부가트 만드는 방법 이어서 수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차) 팝업북 만드는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접었다가 펼치면 팝업이 되면서 태극의 사괴가 나오는 책인데요. 준비물은 간단한 필기도구 그리고 가위하고 칼 준비하시고요. 풀까지 준비하신 다음에 만드는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종이를 먼저 절반으로 접어줍니다. 절반으로 접은 종이를 잘라주세요. 팔절 색지를 절반 자른 다음에 한 장은 절반으로 접어서 준비합니다. 한 장은 이제 절반으로 접어서 이 안에 팝업 장치가 붙는 내지가 될 거고요. 팝업 장치를 만드시는데 아까는 이 종이를 이렇게 절반
짧은 쪽으로 절반을 접으셨다면 종이 하나는 긴 쪽으로 절반을 접어서 잘라줍니다. 절반을 접으셔서 한 장은 4등분으로 접어주세요. 절반 접으시고 다시 절반씩 접어줍니다. 이렇게 해서 4등분이 된 종이가 이 안에서 튀어나오는 장치가 되는 거고요. 그럼 이제 내지하고 이 튀어나오는 팝업 장치랑 연결되는 종이를 만들어 줄 건데요. 자, 어떻게 접으시냐면 종이를 먼저 긴 쪽으로 절반을 접어줍니다. 접은 상태에서 다시 절반 접어줍니다. 접었다 펴면 이 가운데 선이 생기죠. 선을 따라서 마주 접어줍니다. 이렇게 가운데 생긴 선을 따라서 마주 접고 잘 눌러준 다음에 종이를 펼치셔서 선을 따라서 이렇게 대각선으로 생긴 선을 따라서 눌러주세요. 자, 이런 모양이 되도록 주의할 점은 선을 따라서 누른 다음에 종이를 펼쳤을 때 대각선으로 생기는 이 선을 따라서 손으로 이렇게 눌러서 이렇게 닫힌 쪽이 나오게 하지 마시고 닫힌 쪽끼리 이렇게 접어서 벌어지는 쪽이 보여지도록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셔서 절반 접은 종이에 끈 맞추시고 그 다음에 접었다 폈다 그러니까 접었다 펼쳐지는 가운데 부분에 이 삼각형 모양의 끝이 닿도록 하신 다음에 풀칠을 해서 붙여줄 겁니다. 주의하실 점은 삼각형 안에만 풀칠이 되도록 해줍니다. 삼각형 부분에만 풀칠을 하셔서 덮어주세요. 그 다음에 뒤집으셔서 반대쪽도 똑같이 삼각형 부분에만 풀칠을 해서 붙여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주의할 점은 풀 붙일 때 이 삼각형 부분에만 풀칠이 돼 있어야지 나머지 이쪽 바깥쪽으로 풀칠이 돼 버리면 이 종이가 달라붙어서 팝업 장치가 정상적으로 만들어지지 않으니까 삼각형 안에만 풀칠이 되도록 주의해서 붙여주시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접었던 종이에 이제 풀칠을 해서 이 장치를 붙여줄 건데요. 주의하실 부분은 풀칠이 이렇게 됐을 때 한쪽은 윗부분으로 절반, 다른 한쪽은 아래쪽으로 절반. 그러니까 이 전체 종이의 절반에 풀칠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제가 풀칠이 될 거니까 색깔이 있는 걸로 보여드리면 이제 이렇게 붙을 거니까 뒤집어서 보여드릴게요.
종이를 이렇게 붙인다고 가정했을 때 뒤집으면 한쪽은 이렇게 뒤꿈친 절반, 그리고 다른 끝 한쪽은 반대쪽으로 절반입니다. 이쪽을 위에, 그러니까 뒤집어서 풀을 붙인다고 했을 때는 이쪽에 위쪽이죠. 그리고 반대쪽은 아래쪽의 절반. 요거만 주의하셔서 풀칠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선을 넘어가지 않도록 풀칠을 해주세요. 풀칠하신 다음에 붙여줍니다. 아랫부분은 안 붙고 절반만 붙도록. 그 다음에 이쪽도 똑같이 아래쪽 절반만 풀칠해서 붙여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래쪽도 절반 부분만 붙도록. 자, 그럼 이제 손으로 이렇게 눌러주면, 보세요. 손으로 여기 안쪽에다가 손을 넣고 위쪽 안에다 손을 넣고 양쪽에서 힘을 주면 그대로 가운데로 모으는 느낌, 이 손가락 두 개가 이렇게 닿는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눌러주면 이렇게 납작하게 눌리는 거를 느껴지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튀어나왔잖아요. 그럼 다시 닫으면 처음에는 살짝 뻑뻑해서 이 느낌이 안 살아날 수 있는데 이제 나중에는 접었다 폈다 하면 이렇게 튀어나왔다가 다시 안으로 들어가고 또 튀어나왔다가 다시 안으로 들어가고 여러 번을 접었다 폈다 하면 이 모양이 이제 잡혀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펼쳐서 팝업이 되는 부분에 꾸며줄 건데, 자, 보세요. 안으로 들어가고 펼치고 안으로 들어가고 됐죠. 그래서 내용은 어떻게 꾸미시냐면 워크북, 저랑 같이 수업했던 그 워크북의 제일 마지막 장을 보시면 태극문이랑 사괴가 제가 보내드렸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오리셔서 자, 위쪽에 빨간색 양에 해당하는 붙이시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음에 해당하는 부분 오려서 붙여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건괴는 하늘, 봄, 동쪽, 정의를 상징하는 건괴 오려서 붙여주시고 설명도 써주시면 좋겠죠. 그리고 두 번째 이괴, 해, 가을, 남쪽, 지혜, 불을 상징하는 의미 써주시고요. 세 번째 감괴, 달, 겨울, 북쪽, 물, 생명력 상징하는 의미 적어주세요. 마지막으로 곤괴는 땅, 여름, 서쪽, 풍요. 자, 이렇게 해서 각각 사괴가 의미하는 내용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위쪽에 양, 아래쪽에 이렇게 해서 태극의 의미를 완성을 해주시면 팝업북 이렇게 저처럼 검은색 종이를 사용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밝은 색깔 종이를 사용하셔도 되는데 이제 글씨를 쓸 때 펜만 달라지겠죠. 그리고 바코드도 제가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에다 하셔도 되고 아니면 완성해서 뒷부분에다가 바코드 하셔도 되는데 완성한 오늘 날짜를 적어서 바코드에다가 적으시면 이렇게 팝업북 안에 사괴가 튀어나오는 팝업북이 완성됩니다.